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설득의 심리학 3권입니다. 예스를 끌어내는 설득의 60가지 비밀. 로버트 치알디니, 스티브 마틴, 노아 골드스타인 지음, 윤미나 김혜린, 이주연 옮깁. 21세기 북스. 저자분들의 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옮긴 이분들도 수가 느셨네요. 이번엔 3권입니다. 자, 목차부터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계정 증보판 서문, 추천액을 프롤로그. 파트 1, 사회적 증거 원칙. 파트 2, 상호성 원칙. 파트 3, 일관성 원칙. 일관성. 일관성이 저는 좀 끌리네요. 파트 4, 호감 원칙. 파트 5, 희소성 원칙. 파트 6, 권위 원칙. 권위가 자주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희소성도 마찬가지지만. 에필로그, 옮긴 이의 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파트마다 이제 소제목들이 있고요. 저는 언젠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어떤 위대한 성과를 한 사람보다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더 무섭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두렵다, 무섭다라는 표현은 정말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라는 말이겠죠. 뭐 위대한 성과나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멋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그러질 못해서 뭔가를 계속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 또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따라서 저는 일관성의 원칙에서 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해드려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파트 3, 일관성의 원칙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 일관성 원칙. 하나로 통하는 기대치를 만들어라. 상대의 일관된 가치와 믿음과 행동에 초점을 맞춰라.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은 당신이 친절을 베푼 사람보다 다시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 가능성이 훨씬 크다. 22장. 한 걸음의 놀라운 마력.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자 동네에 그림같이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누구나 자랑스러워할 만한 흠없는 산 울타리와 완벽한 잔디, 가칠한 새하얀 담이 있는 깔끔한 동네 말이다. 이런 동네에서는 부동산 업자가 집을 파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사실 그들은 이 지역에 이사 오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느 날 도로교통안전위원회에서 나온 사람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 지역의 안전운전 캠페인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다고 가정해보자. 캠페인에 동의하면 잔디 깔린 앞마당에 안전운전이라는 가로 2m, 세로 1m짜리 표지판을 세워야 한다. 위원회에서 나온 사람은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는 일은 자기네들이 다 할 것이니 걱정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장담하지만 이미 당신은 걱정이 태산 같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프리드먼과 스콧 프레이저가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위에서 묘사한 우아한 동네에 사는 집주인들의 17%가 이 부탁을 들어줬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소해 보이는 한 가지 요소를 덧붙여서 요청을 했더니 76%가 여기에 동의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집 앞 잔디밭에 커다란 표지판을 세우게 해달라는 부담스러운 요청을 하기 2주 전에 한 연구 조교가 다른 그룹의 주민들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창문 앞에 안전 운전자가 돼주세요라고 쓰인 비교적 눈에 잘 안 띄는 작은 표지판을 세워도 되겠냐고 물었다. 이것은 부담 없는 부탁이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주민들이 동의했다. 2주 후 또 다른 조교가 같은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완벽하게 손질된 잔디 위에 눈에 거슬리는 표지판을 세워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다. 먼저 작은 요청을 한 것뿐이었는데 어째서 훨씬 더 엄청난 부탁을 들어줄 확률이 높아졌을까? 연구자들은 이런 방법을 한 발 들이밀기 전략이라고 부른다. 주민들은 처음의 요청에 동의한 후 자신이 안전운전이라는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다고 생각한다. 2주 후 주교가 다시 접근했을 때 주민들은 자신이 의식 있는 시민이라는 인식에 맞게 일관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 발 들이밀기 전략을 사용하는 예는 셀 수 없이 많다. 근데 이 한 발 들이밀기는 거의 모든 것들에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들에도 이 한 발 들이밀기의 예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처음에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엔 커지고 뭐 투자나 이런 것들도 너무 몰입하시게 되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듯이 이 한 발 들이밀기 세상을 살면서 뭐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 가족들에게 부탁을 받을 때도 이런 경우가 많죠. 처음에는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다가 나중엔 금액이 점점 커진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한 발 들이밀기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한 발 들이밀기 전략을 사용하는 예는 셀 수 없이 많다. 세일즈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어떤 빈틈없는 세일즈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한다. 먼저 작은 주문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즉, 전체 제품군의 유통계약을 맺기 위한 포석을 까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 회사의 상품을 주문하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당신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당신이 그동안 전화를 건 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고객은 더 이상 잠재 고객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고객이 된 겁니다. 아주 작은 첫 주문조차 성사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관성 원칙을 이용한 이 전략을 다른 방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무 관심 없는 잠재 고객에게 일단 10분만 시간을 내달라 하는 식으로 작은 한 걸음을 내딛기만 한다면 그들의 승낙을 얻어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마케팅 조사팀이 우선 사람들에게 간단한 설문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수많은 문항에 답하도록 유도하기가 더 수월해진다. 실제로 프리드먼과 프레이저는 또 다른 실험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또한 위의 의견을 뒷받침한다. 새로운 실험에서 연구팀은 집주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떤 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연구 조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희 연구원 4~5명이 오전에 댁에 찾아가서 2~3시간 동안 머물며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열거하고 분류하는 일을 할 겁니다. 저희는 찬장과 창고까지 모두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겁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공공서비스 간행물인 가헤드에 실릴 예정입니다. 이처럼 매우 불편한 요청에 대해서 집주인들의 22%가 동의했다.
이 정도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동은 보통 수색영장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꽤 놀라운 수치다. 연구팀은 두 번째 그룹의 주민들에게 똑같이 사생활 침해에 가까운 요청을 하기 3일 전에 먼저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요청했는데 대다수가 동의했다. 저희는 각 가정에서 어떤 물건을 사용하시는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 정보는 공공서비스 간행물 가이드에 실릴 겁니다. 저희 조사에 응하시겠습니까?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더 큰 부탁을 받은 주민들 중 약 53%가 그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대답했다. 이런 접근법은 가장 저항이 심한 두 집단에도 적용 가능하다. 바로 아이들과 우리 자신이다. 숙제를 하지 않거나 방을 치우지 않을 핑계를 잘도 찾아내는 말 안 듣는 아이들에게 먼저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요청하면 결국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 예를 들어, 잠깐 동안 숙제를 같이 하자고 말하거나 아끼는 장난감을 다 가지고 놀면 상자에 다시 갖다 놓으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들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작은 부탁에 동의한다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집을 더 깨끗하게 유지할 것이다. 우리 자신의 경우에는 정복할 수 없어 보이는 대단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변명의 여지가 없을 만큼 아주 작은 과제를 자신에게 부여해보자. 예를 들면 한꺼번에 운동량을 늘리는 것보다 집 근처를 잠깐 산책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처럼 먼저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 후 한 단계씩 목표의 수준을 높여나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새 점점 운동 강도를 높여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을 했다. 먼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에서 시작하자. 한 걸음을 성큼 내디디려면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23장. 상대방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라벨링 전략. 오래전, 약 34년 전. 아주 먼 은하수에서 루크 스카이워커는 다스베이더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악의 제왕에게 등을 돌리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우주의 희망과 평화도 되찾았다. 그는 다스베이더를 설득하기 위해 어떤 법칙을 사용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자신만의 영역에서 중요한 포스를 내뿜으려면 어떤 식으로 그런 법칙을 이용해야 할까? 영화 스타워즈 오리지널 3부작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제다이의 귀환을 보면 루크 스카이워커가 다스베이더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난 당신 안에 아직 선함이 남아있다는 걸 알아. 당신 안에는 선한 것이 있어. 난 느낄 수 있어. 이런 단순한 말로 다스베이더가 밝은 쪽으로 넘어오게 설득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설득은 고사하고 최소한 설득의 씨앗이라도 심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수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은 그렇다고 말한다. 루크의 말에 드러나 있는 전략은 라벨링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 어떤 특색, 태도, 신념 등과 같은 라벨을 붙인 다음 그 라벨에 어울리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앨리스 타이바우트와 리처드 옐치의 연구팀은 이 전략의 효과를 실험했다. 그들은 한 실험에서 선거일에 유권자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라벨링 기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 그들은 수많은 유권자를 인터뷰한 다음 무작위로 그중 절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인터뷰한 사람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판단한 결과 당신은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투표 및 정치적 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시민이군요.
나머지 절반에게는 인터뷰에 답한 것을 바탕으로 판단한 결과나 관심사나 신념 및 행동면에서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알려줬다.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훌륭한 시민이라는 라벨이 붙여진 응답자들은 평균적인 시민이라는 라벨이 붙여진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나은 시민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 후 치러진 선거의 투표율도 15%더 높았다. 물론 라벨링 전략을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정치적 행사나 악의 제왕을 물러나게 하는 루크 스카이워커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상의 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인간관계에 이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의 팀원 중 하나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 때문에 끙끙거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팀원은 프로젝트를 끝까지 수행할 자신이 없어서 고민하는 중이다.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그가 이 업무의 적임자라고 믿고 있다면 그가 얼마나 열심히 끈기 있게 노력하는 사람인지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에 그와 비슷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도 좋다. 교사, 코치, 부모는 각각 학생, 선수, 자녀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한 종류의 과제를 주면서 잘 해낼 것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식으로 라벨링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큰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실시한 실험에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글씨를 잘 쓰는 일에 관심이 많구나 라고 말했더니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도 열심히 글씨 연습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심지어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라벨링 전략이라는 거는 칭찬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막 뭔가 이렇게 상대방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로만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같이 들어가는 게 칭찬인 것 같고요. 그냥 말로만 표현하는 건 라벨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씨 참 잘 쓰는구나 이런 것보다 글씨 잘 쓰는 곳에 관심이 많구나. 말로만 표정 말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칭찬은 아닌데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구나. 이 사람은 나한테 뭐 칭찬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오히려 네 뭔가 방심하는 사이에 기분이 좋아져서 내가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뭐 그런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칭찬은 아닌 것 같아. 라벨링은 조금 고급 기술인 것 같습니다. 칭찬처럼 하면 안 되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던데 요새는 세상이 험해서 그런지 뭐 좀 삭막해서 그런지 칭찬을 하면 칭찬으로 안 들어요, 사람들이. 너 나한테 원하는 거 있나?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반대로 듣거나 꼬아서 듣거나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칭찬이 아니라 이 라벨링 기법, 표정과 기분을 딱 빼고 말로만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처럼 너는 다른 사람에게 참 친절한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친절하게 행동하지 않을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회사와 고객의 관계 또한 이 방식을 사용하면 더 굳건해질 수 있다. 우리는 이미 많은 항공사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비행을 마치면 승무원은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께서 선택할 항공사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멘트는. 승무원의 말은 그렇게 많은 항공사 중에서 우리가 자기 항공사를 선택한 데에는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즉, 항공사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라벨링된 승객들은 스스로 자신의 선택과 항공사에 대해 더 큰 신뢰를 느끼게 된다. 저는 그것은 기억납니다. 제주도를 간 적이 있었는데 진 에어라는 항공사를 이용했었어요. 근데 진 에어에서 마지막에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그건 기억나네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이렇게 이런 식의 광고성 멘트였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들으면서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딱 머릿속에 박혔네요.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던 멘트였는데 지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래를 결심한 고객에게 이 기법을 사용하면 고객의 결정은 선택한 회사를 신뢰한다는 의미이고 회사는 고객의 이런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때로는 라벨링 전략을 쓰지 않고도 라벨링 효과를 보기도 한다. 상대에게 바라는 어떤 특색이 있을 때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지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충분히 그런 특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가 있다. 산 볼칸과 피터 안데르센의 연구팀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당신은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부탁을 들어줄 확률이 29%에서 77%로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도 색다른 라벨링이네요. 음, 내가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라벨이 네 거 맞아? 이렇게 묻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어, 당신은 참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군요. 뭐, 기부금을 좀 내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고, 당신은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라고 라벨을 물어보는 거죠. 이게 니께 맞냐? 근데, 네. 라고 하면, 그러면 기부금 좀 내주세요. 그랬을 때, 기부금을 더 많이 낸다는 얘기겠죠?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전략은 어둠의 세력에 휩쓸리게 하는데도 똑같이 매력적이라는 점이다. 아, 그렇군요. 위험하네요. 따라서 다른 모든 설득 전략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밑줄 긋겠습니다. 자, 모든 설득 전략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은 무조건 따져야 하죠. 그 이전에 법도 물론 따져야 하고요. 즉, 어떤 특색, 태도, 신념 등과 같은 라벨이 정확히 그 사람의 타고난 능력이나 경험 및 성격을 반영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 물론 나는 독자들이 이 전략을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죠. 네.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와, 저 사람은 정말 바쁘게 악하게 산다.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쉬지 않고 남들을 괴롭히고 네,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지 참. 아, 24장. 말한 대로 행동하게 하라.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은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선거 당일 지지자들을 투표소로 가게 하기 위해 묘안을 짜내느라 고심한다. 일부 선거 운동가들은 텔레비전 광고와 우편물 광고 및 미디어 노출에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 그러나 정말 영리한 후보는 설득의 기술뿐 아니라 설득의 과학을 활용한다. 겨우 537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생각해보라. 이 숨막히는 사건은 모든 표 하나하나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해줬다.
어느 편을 지지하는 유권자든 몇 명만 더 투표소에 나타났어도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때 양편의 지지자들을 투표소로 이끌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그저 유권자들에게 선거 당일에 투표할 것인지 물어보고 그렇게 대답한 이유를 말해달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됐다. 사회과학자 앤서니 그린월드의 연구팀이 한 선거의 투표일 하루 전 유권자들에게 이 기법을 실험해봤다. 투표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은 사람들의 투표율은 질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투표율보다 25.2%더 높았다. 이 기법에는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사람들은 바람직한 행동에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를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되게 참여할 거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투표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응답자들이 집에서 조용히 텔레비전이나 시청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란 대단히 힘든 일이다. 따라서 투표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 전원이 꼭 투표할 것이라고 대답한 것은 당연하다. 둘째, 사람들 대다수는 바람직한 행동을 할 거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후에는 말한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 이와 비슷한 예가 하나 있다. 한 식당 주인이 예약 전화를 받는 직원들이 응답하는 말을 살짝 바꾼 것만으로 예약을 해놓고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취소 전화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를 대폭 줄인 사례가 있다. 이것을 노쇼라고 하는데 참 이것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속상할 만한 사건들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을 했을까요? 예약 전화를 받는 직원은 원래 예약을 취소해야 할 일이 있으면 꼭 전화 주세요. 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예약을 취소해야 할 일이 생기면 전화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한다. 물론 대부분의 고객들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전화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건 그거군요. 그러니까 만약 전화를 받으면, 예약을 받으면, 네, 혹시 예약 취소해야 할 일 생기면 꼭 연락 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예약 취소해야 할 일 생기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고객들이 마지막에 네라고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게 되면, 그러면 다시 전화가 진짜 오는 거겠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중요한 것은 이때 그들은 약속을 지켜야 할 것 같다는 의무감을 느꼈다는 사실이다. 이것만으로 예약 불발 비율은 30%에서 10%로 줄었다. 맞네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도 그렇고 이 라벨링 효과도 그렇고요. 말하는 것을 시키게 하는 것. 너는 예약이 불발되면 예약을 취소하게 되면 다시 전화를 주는 사람이니? 하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네, 전화 드릴게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전화를 할 거라는 거죠. 음, 재밌네요. 따라서 지지자들을 투표소로 인도하려면 전화를 걸어 선거 당일에 투표할 것인지를 물어보고 예라는 대답이 나오기만 기다리면 된다. 전화를 건 선거운동원이 그럼 투표하시는 걸로 기록해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유권자의 약속을 굳힐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루 갖춘 셈이다. 즉, 약속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언돼야 한다. 기업을 비롯해 더 큰 조직에는 이 법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당신이 지지하는 비영리 단체를 위해 자선 모금 활동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당신은 상당한 액수를 모금할 수 있다는 확신 없이는 시작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에게 기부할 생각이 있냐고 먼저 물어보라.
그런 후에 활동을 시작한다면 모금 가능한 액수를 가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기부를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부를 받게 되네요. 이 전략을 활용하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팀을 관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하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 팀원들의 말뿐인 동의를 행동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다면 특정한 프로젝트를 지지하면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 설명만 할 것이 아니라 팀원들에게 프로젝트를 지지할 의사가 있는지 직접 물어보라. 그리고 예라는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려라. 동의를 받아낸 후에는 팀원들 각자에게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자. 경영자, 교사, 영업사원, 정치인, 기금 조성자 등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이 전략을 잘만 이용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지지는 바로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한 든든한 신뢰다. 네. 설득의 심리학 3권. 여기까지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이 라벨링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있네요. 주면서 야, 역시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도 있고. 물론 칭찬과는 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요즘에는 상황에 맞게, 요즘이라기보단 상황과 사람에 맞게 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혹은 너 이런 사람 맞아? 라고 물어보는 것. 굉장히 재미있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기술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까 이제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런 모든 방법들은 결국에 도덕적, 윤리적, 법적으로 문제 없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게끔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전 다음 시간에 설득의 심리학 4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